삼익빛이 분양가는 평당 5천이 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서울 말고는 끝났다. 부산 사람들은 믿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분양가가 미쳤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하고 9년 만에 2,356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부산에도 좋은 입지에는 하이엔드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이엔드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한전 컨테이너 야적지 부지 있잖아요. 야적장 부지. 거기에 이제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라는 게 지어지잖아요. 67층으로 주상복합이 지어지는데 걔가 이제 센텀파크 더샵 센텀파크 그 밑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지금 예상 분양가가 아마 4,500, 4,700 수준입니다.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빛이 얘도 계획대로 99층 특별계획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높이가 99층으로 이제 재건축을 된다면요. 분양가는 평당 5천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가 조금 거기보다 떨어지는 부산 진구 있잖아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촉진지구가 제일 좋죠. 예,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촉진 1구역 같은 경우도 GS 자이가 이제 있고 촉진 2-1구역은 포스코고 촉진 3구역은 이제 DL 대림이죠. 아크로가 되고 하이엔드 브랜드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도 최소 4천 이상이 분양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사란 말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분양이 비싸고 나한테 맞지 않는 물가라고 하면은 주택을 구축이라도 눈여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축이라도 눈여겨보십시오. 구축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땅값은 오릅니다. 그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성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부산 사람들은 믿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하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는요. 입지별로 불공평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불공평하게 작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특히 분양가는 좋은 입지들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축이라는 부분들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공포보다요. 분양가가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공포가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한테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분양가의 신축들을 따라서 나중에는 구축들이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이 분양가를 따라가지 않고 구축이 뭔가 또 주도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지금 무주택자들 특히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요. 집값은요. 영원히 매일 꾸준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요. 그 시기 떨어지는 시기에 올라가는 시기가 반복이 되지만요. 결국은 통화량 팽창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산을 가져가야 돼요. 움직이는 자산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후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했던 공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정책의 이 모든 것들은요. 가격을 움직이는 수단의 하나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통화량의 팽창입니다. 그 통화량이 팽창하는 과정에 통화량이 적게 움직일 경우 많이 돈이 풀릴 경우 여기에 따라서 그게 바로 반응하진 않지만요. 결국은 쌓이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집값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길은 위험하다 생각해서 여기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길은요. 피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발견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발견하려면요. 시장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가격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하락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자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KBS 나오는 부자 보고서에서 보면요. 자산을 부자들이 담는 그릇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금융과 부동산의 비중들을 훨씬 더 많이 둡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면은 팔기 어렵지만은 묵혀두면은 그 자산의 가치들은 통화량의 팽창으로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반응하지 않나? 맞습니다. 뭐 10년 주기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반응할 수 있지만요. 비트코인은 필수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몰빵을 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요. 큰 부자가 빨리 될 수는 없겠지만요. 서서히 부자로 적용되는 과정들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나중에 10년 뒤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자산은 시간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발견을 하려면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자산의 길을 발견하려면요. 열심의 행동보다는요. 방향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의 방향들이 인지가 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해야지 무조건 그냥 정처 없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한다고 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동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 그 방향의 노동을 많이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로 방향을 잡았다. 이 왜 전세로 잡았냐? 집값 하락이 무서워서 전세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매매로 잡았어요. 집값이 하락하니까 고민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집 매수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행동으로 전세로 1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매매로 10년을 살았으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결과는 매매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부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부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더샵 센터파크가 있습니다. 더샵 센터파크. 여기가 2024년도 12월 달에 매매가가 10억이죠. 최고가는 12억까지 올라갔지만 10억입니다. 거래된 게. 그런데 10년 전이면은 2015년 정도 되겠죠. 4년, 5년. 예, 2014년 요때로 볼게요. 올라간 거 볼게요. 이때 5억입니다. 매매가가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럼 지금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전세를 2014년도로 한번 보면요. 2014년도에 전세가 2억 7천이죠. 2억 7천이고 지금 얼마일까요? 4억 7천입니다. 둘 다 움직였습니다. 전세가 2억 7천 3억에서 4억 7천까지 움직였고 매매는 더샵 센터파크가 4억에서 10억까지 움직였어요. 둘 다 움직였네요. 그러면은 움직였네. 근데 매매는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로 움직인 거고 생산된 거고요. 전세는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돈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모자라면은 대출 비용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늘어난 겁니다.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뒤에 처음에 3억밖에 없는 사람이 전세를 3억으로 들어가 가지고 4억 7천까지 갔다고 치고 한 명은 3억이 있었는데 1억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10년이 지나면은 10억이 되었다고 치면요. 결국은 자산의 격차가 나중에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커진 겁니다. 뭐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집값 이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선택만 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전세의 방향을 잡느냐, 매매의 방향을 잡느냐, 움직이는 자산을 잡느냐,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잡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이제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조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상담자는 2005년부터 전세를 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착했어요. 주인이 착해서 임대인이 너무 착해서 10년 동안 1,000만 원도 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2천인가 3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천인가 3천밖에 안 됐어요. 빌라. 그 전세를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좁은 집에 애들 데리고 살고 있다가 그냥 누가 이제 그 분양을 하니까는 넣으라고 해가지고 대연 힐스테이트 5구 타입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2억 2천이에요. 전세금을 2천에 살고 있는데 2억 2천인 거예요. 주인이 너무 착해가지고 1,000만 원도 안 올리고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이제 2억 2천짜리 집을 가려고 하니까는 내가 이제 전세를 지금 뭐 이제 한 2, 3천짜리 살다가 2억 2천짜리 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발코니 확장도 해야 되는데 한 4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두 개 합치면 2억 6천이고 세금 내고 이사하고 하면 2억 7천, 2억 8천 뭐 이 정도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 이거 분양 받아야 되냐? 나 지금 전세가 되게 편한데 주인도 너무 좋고 이거 분양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받으라고 했어요. 왜 그때 이런 뭐 2억 2천밖에 안 하는데 2억 8천밖에 안 하는데 돈 들어봐야 왜 그렇게 고민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2012년도 이때 분양 당시에 2억 7천에서 2억 8천짜리가 부산에서 싼 집이었을까요?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집이었을까요? 가격이 나가는 집이었어요. 비교를 해볼까요? 부산의 그 해운대 동부 올림픽 아파트가 있죠. 걔 20평대 5구 타입이 그 당시에 2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대연 힐스테이트랑 새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이 당시에 2억 2천이면은 비싼 거겠죠. 대우 마리나 3차 여기가 20평대가 한 2억 4천. 그다음에 대우 마리나 1차 2억 6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장하면은 대우 마리나 살 수 있는 거를 1차를 살 수 있는 거를 여기 사는 거예요. 해운대 자동의 화목 아파트라고 타운이라고 그건 2억도 안 했어요. 수영의 밀락동 현대 아파트 있죠? 재건축 아파트 5구 타입이 그때 2억 4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남천동 삼익비치 5구 타입이 2012년도에는 한 2억 4천 전후였어요. 동네 럭키 30평입니다. 이거는 그건 3억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너무 무서운 거죠. 2억 7, 8천이.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 억지로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어가서 움직이는 자산을 획득해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그래도 나름 입지는 나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매매로 잡았기 때문에 전세로 갈 거를 억지로지만은 매매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자산이 움직였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또 한 번 방향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 2017년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추가 분담금이 5억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2017년도 뭐 엄청나게 큰 거죠. 5억이면 무지하게 큰 겁니다. 아, 이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나는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계약금만 우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후에 추가 분담금을 완납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처음에 계약금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있고 준공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5천만 원 정도 놓고 뭐 이제 중간에 중도금처럼 돈을 넣어야 된다면은 대출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잔금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5억을 어떻게 구하냐? 5억도 주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담대로 받는 건요. 우리가 분양을 만약에 10억에 받았다고 하면은 10억에 뭐 60%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가의 60%예요. 그 당시에 KB 시세의 6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도 집값이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60%를 받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대출 능력 고려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 분담금 무섭대요. 아, 난 여기 그러면 돈이 안 돼. 돈이 모자라. 그럼 전세 맞추면 돼요. 전세 맞추고 기다리다 보면 전세값도 올라요. 그러면서 이 새 아파트를 내 걸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방향성 자체를 나는 그냥 순간 지금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집을 못 가져가겠죠. 근데 이 집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집이 뭐였냐면요. 원베일리였습니다. 원베일리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분양가는 30평이 19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뭐 50억도 가고 이제 60억도 가고 하잖아요. 60억 가까이도 가고.
40억대, 50억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근데 그게 19억에 분양받았고 추가 분담금이 5억이었군요. 그분은요. 근데 방향을 다져서 좋은 결과를 낳은 거죠.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해서 감당을 하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와서 저번에 한번 제 방송에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상담을 해줘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당연하게 더해져야 되는 거고 그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 좋을 때 효율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 효율적인 결과는요. 우리의 은퇴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은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방향을 잘 잡아라. 좋은 길을 발견하려면 열심히 있는 행동보다 방향의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이 매력적인 수요처입니다. 집값이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움직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2.82% 하락을 했고요. 전세가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이제 그 거제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연제구죠. 연제구 같은 경우가 교육 수요가 좋잖아요. 그다음 수영 같은 경우도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중심의 지역들부터 전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하락세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길었다는 거죠. 골이 깊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보다 낙폭이 줄었다. 이 세 개를 합쳐보면요. 뭐가 되냐면요. 지금 현재 부산의 매력적인 데는 눈여겨봐도 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전세가 입주 가뭄 겹쳐서 주택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다가올까 두렵다. 입주 가뭄이 뭐냐? 가격들이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입주 물량이 나와야지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입주가 이제 끝나면은 낮아진 가격과 입주 가뭄이 결합되고 전세가가 결합이 되면요. 주택의 가격들은 사실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부산이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모든 지역 뭐 북구라든지 사상구라든지 모든 지역들이 다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의 일부, 그다음에 부산 진구의 일부, 그다음에 남구의 일부, 동네의 일부 뭐 이런 게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입주 물량이 얼마나 작으냐 부산은요. 2009년 이후로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넘치는 수요처는요. 지금 바라보면은 좋은 날을 기다리는 과정들을 거치면요. 자산이 잘 지켜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지역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작고 전세가는 오르고 그리고 낙폭이 컸고 3년간 지속됐는데 낙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거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해석해서 지방에서도 매력적인 지역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울 말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제는 뭐 투자하기에는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서울만 집중이 된다. 맞습니다. 서울이 집중되는 건 맞지만요. 과거도 그랬지만은 서울만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이 올라가면은 끌고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수요가 높은 매력적인 지역들. 그래서 매력적인데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와 실질적으로 지역의 심리가 바닥을 찍고 있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일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에 잡을 수 없습니다. 낮은 가격이라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고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낙폭이 줄어들었고 전세가가 올라갔고 입주 가뭄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낮은 수준의 가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낮은 가격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집값이 더 크게 움직이고 언제 더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입지에 낮은 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요, 이 매력적인 입지를 싸게 사서 시간을 들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승장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하잖아요.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을 하긴 하지만요, 한국 주식은 돈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전향을 했죠. 미국 주식으로. 그리고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했어요. 적립식으로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시간을 들였거든요. 하락할 때마다 샀어요. 2번 연속 하락을 하면은 샀어요. 그리고 그 산 기준 자체가 주식에서 강남은 어딜까? 주식에서 용산은 어딜까? 주식에서 서초는 어딜까? 그리고 재건축은 어딜까? 요거 고민만 했어요. 그리고 싸졌을 때 산 겁니다. 그거를 매달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는 쌀 때 샀으니까 오를 때는요, 그 싼 거를 전부 보완해 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샀는데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산 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2018년도에 산 게 지금 기준에서 그때 가격하고 지금 비교하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거든요.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 무섭거든요. 그 상황이, 그 현재의 현실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극복을 할 때 자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초두에 제가 비유를 했지만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평지만 있으면은 편하죠. 근데 평지를 정말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거든요. 산도 타보고 물도 건너보고 그다음에 빨리도 가보고 그런 좀 힘든 과정들이 통증으로 그 힘든 과정들이 있을 때 근육이 파열이 되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 파열된 근육들이 나중에 커지는 거거든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리가. 우리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지 쉽게 돈 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자산을 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요, 쉬운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 반이고요, 쉬운 시절이 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매력적인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도 매력적인 수요가 있는데 오늘 유난히 부산 얘기를 많이 하는 건요, 부산은 세 가지의 문장: 낙폭이 컸다, 그 다음에 낙폭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2023년부터 낙폭이 줄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입주 가뭄이 16년 만에 입주 가뭄이 겹쳤다. 요거를 해석을 하면요, 저가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이 사도 되는 가격이구나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실거주로 2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라간다, 이건 전 못 맞춥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의 유입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을 해서 이제 서울이 왜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 매력적인 수요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 부산의 수요는 전국 수요입니다. 일부 지역들 바닷가 라인은요. 그래서 지방에서 동네 수요를 가면 안 되는데 전국 수요가 있는 데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나 바닷가 라인 같은 경우는, 수영의 바닷가 라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점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생각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